54살에 처음으로 혼자 살 집을 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1억 5천, 퇴직금 5천, 합쳐서 2억이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 사라질 뻔했습니다.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가져가려고 했죠. 6개월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집에 빚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다시 일어서려던 순간이었어요. 54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살기 위해 선택한 집이 싸워야 할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저는 54살, 2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가 됐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30년 직장 생활 끝에 받은 퇴직금 5천만 원, 합쳐서 2억.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월세는 싫었어요. 매달 나가는 돈도 아깝고 나이 들어서 월세 걱정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투룸, 전세 2억. 등기부도 깨끗했고 집값 3억에 제 전세 2억이면 안전한 비율이었어요. 집주인은 60대 중반 남성분이셨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편하게 사세요. 5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제 평생 저축이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늦게 자도 아무 말 하는 사람 없고요. 베란다에 화분도 들였습니다. 장미, 제라늄, 허브. 항상 꽃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 남편이 흙 묻는 거 싫어해서 못했었어요. 이제는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딸아이가 영상통화로 물어봤어요. 엄마, 거기 어때요? 잘 지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엄마 여기서 정말 편해. 딸은 처음엔 제가 혼자 사는 걸 걱정했어요. 근데 제가 행복해하니까 안심하더라고요. 동네도 마음에 들었어요. 조용하고 공원도 가까웠습니다. 아침마다 30분씩 걸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속도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주인과는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요. 문자로 물어보시면 답장하고 보일러 점검 같은 것도 서로 조율해서 진행했습니다. 딱 임대인과 세입자 관계. 서로 예의 있게 필요한 말만.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 여름, 가을. 제 삶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파트타임 일도 시작했고 취미 생활도 하고요. 54살 인생 2막이 시작된 거였어요. 계약 기간은 2년.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까 천천히 생각하면 된다고 여유 부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런 고민조차 사치가 될 줄은.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갱신 이야기를 꺼내려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문자도 익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집을 팔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전세금을 못 돌려주시는 건 아닐까? 인터넷에 전세금 반환 안됨이라고 검색해 봤습니다. 나오는 기사들이 다 무서운 내용이었어요. 집주인 잠적,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싶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바로 등기소에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하는데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하고 나서 1년 뒤에 그것도 1억 5천만 원이나 제 전세금 2억 원 중에서
선순위 근저당까지 합치면 집값보다 많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집주인이 일부러 피하고 계신다는 걸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 못 갚으면 어쩌나. 아니, 내 돈도 날리는데 다시 월세로 돌아가야 하나. 평생 모은 돈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어요. 어떡하지? 2억을 어떻게 날려? 2억은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살아갈 버팀목이었고, 나이 들어서도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안정이었습니다. 그걸 잃는다는 건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새벽이 밝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인터넷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사무실에 갔을 때 제 손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집주인과 주고받은 모든 문자 기록이 들려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검토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 연락이 안 되고 근저당까지 추가로 잡혀 있네요. 이거 빨리 조치 취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얼마나 들까요? 착수금 300만 원, 성공 보수는 받는 금액의 10%입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500만 원이었어요. 퇴직하고 파트타임으로 번 돈이었죠. 300을 쓰면 200만 원 남는데 재판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2억이 다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날 바로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54살에 처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 만료 전까지 전세금 2억 원을 반환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사흘 뒤 드디어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화가 나 있었어요. 아니, 갑자기 내용 증명은 왜 보내요? 내가 안 준다고 했나?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안 되셨잖아요. 바빴어. 사정이 있었다고. 돈은 줄 건데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니까 6개월만 기다려주면 안 돼? 내가 지금 다른 데 투자해놔서 6개월이라는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안 됩니다. 저도 살아야 해요. 계약서대로 만료일에 받아야 해요. 집주인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협박이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겁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집주인은 화가 난 목소리로 끊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내 돈 달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2억은 제게 전 재산이었고 앞으로의 삶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변호사님과 함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경매 배당 요구도 넣었어요. 집주인이 다른 빚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매로 넘어가면 저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법원 문턱을 밟았습니다. 첫 재판일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집은 이미 비운 상태였어요.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으니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왔죠.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웠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저와 집주인은 각자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시작하셨어요. 원고 측 청구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 변호사님이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54세 여성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전세금으로 지불했으나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쪽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는 현재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고 있을 뿐 지급 의사는 있습니다. 분할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제 변호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계약한 이후에도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했고 현재 다른 채권자들도 있습니다. 분할 지급으로는 원고가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변호사들의 공방이 이어졌어요. 법률 용어들이 오갔고 판례가 언급됐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했어요. 제 인생이 법률 용어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집주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집을 보러 갔던 그날 웃으며 악수하던 그 사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기일은 한 달 후로 지정하겠습니다. 피고 측은 그때까지 재산 목록을 제출하시고 원고 측은 추가 증거 있으면 제출하세요.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달 뒤에 다시 오라는 것뿐. 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데 집주인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힐끗 보고는 그냥 가더군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기다려달라는 말도.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게 어른의 싸움이구나. 감정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서류와 법률, 그리고 돈.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재판, 세 번째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요. 집주인 측은 시간을 끌고 저희 측은 빨리 결론 내자고 주장했습니다. 서류는 점점 두꺼워졌고 변호사 비용도 늘어갔어요. 생활비를 벌려고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어요. 54살의 계산대 앞에 서는 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막막했어요. 이게 언제 끝날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흘렀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판사님이 선고하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 이겼습니다. 서류 위에는 원고 승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이겨서 다행이지만 허무했어요. 이건 승리가 아니라 그냥 싸움의 끝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후 그 집 앞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왜 갔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었어요. 13층 1302호. 제가 2년 동안 살았던 곳. 창문에는 새로운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문 앞까지 갔습니다. 예전에는 제 비밀번호로 열리던 그 문. 이제는 다른 번호가 설정되어 있겠죠. 벨을 누를 뻔했어요. 근데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할 건데? 그냥 돌아섰습니다. 전세로 시작한 관계는 법정에서 멈췄고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건물이었어요. 누군가의 자산이고 또 다른 누군가의 보금자리일 뿐. 판결은 받았지만 돈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집주인한테 돈이 없으면 강제 집행을 해도 소용없다고 했거든요.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받을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도 많아서 제 몫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고. 결국 2억 중에 1억 5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8개월 후에요. 경매 절차가 끝나고 배당받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년 일해서 받은 퇴직금 5천만 원.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요. 작은 원룸이지만 최소한 제 돈을 잃을 걱정은 없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집 계약하지 말걸. 등기부를 더 꼼꼼히 볼걸. 집주인 연락이 안 되자마자
바로 조치를 취할 걸.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오는 건 없더라고요. 시간도, 돈도, 마음의 평화도. 판결문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가끔 꺼내봅니다. 이게 제가 싸웠다는 증거니까. 2년을 그 집에서 살고 1년을 법정에서 싸운 흔적. 이제는 알아요. 집이라는 게 단순히 사는 공간만이 아니라는 걸. 그 안에 돈이 얽혀 있고, 사람이 얽혀 있고, 법이 얽혀 있다는 걸. 그리고 전세라는 제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집 앞은 다시 가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고요. 지금 제 방은 작지만 편안합니다. 내 돈을 잃을 걱정 없이 잘 수 있는 공간. 그걸로 충분해요. 전세는 꿈이었습니다.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는 꿈. 근데 깨고 나니 그게 꿈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내 집이었다면 더 큰 걸 잃었을 테니까. 여러분, 전세 계약하실 때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집주인 신용도,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 귀찮아도 해야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한테는 일어나지 않길 바래요.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에도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